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혼란 끝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 3개를 두고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를 신설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준다는 것인데요.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성혜란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긴급성명 첫머리부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새벽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은 특히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폐해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권을 나눠줄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돼 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국민들께서 문명 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정면 반발하고 나선 건 처음입니다. 더구나 지난 28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치권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문 총장은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2년간의 임기 이제 3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만든 법안 초안 가운데 과연 어떤 대목을 가장 문제 삼은 걸까요?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대목은 바로 수사권 분리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막강한 조직의 정보력까지 갖춘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통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까지 만들어지면 검찰 특수부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까지 넘겨줘야 하는 상황.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청와대가 선결 조건으로 약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유야무야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청와대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검찰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도 조직 논리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청와대나 여권과의 정면 충돌로 확대될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밟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최장 330일 걸릴 거로 보았는데 이걸 절반쯤인 18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르지 않은 채 한 목소리로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용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패스트트랙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시작됐습니다. 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여정은 최장 330일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별도의 소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표결을 빨리 진행한다면
상임위 논의 기간을 180일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 권한으로 본회의 심의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연내 처리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대치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장호의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더해서 전국을 돌면서 천막 순회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광화문 천막 당사지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초강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 순회 투쟁을 선언합니다. 전국을 돌며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알리는 콘서트를 열고 국민 서명도 받습니다. 박대출 의원에 이어 10명 안팎의 의원들은 삭발 투쟁에 동참합니다. 장외 투쟁은 황 대표가 이끌고 국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권에 맞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시 요청합니다.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상정을 철회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민주당 사과 등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오전 여야 4당 회동에 나 원내대표를 부르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했습니다. 최악의 추악한 뒷거래 끝에 또다시 그들끼리 모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못한 저급한 정치가 한국당은 당초 검토했던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법 시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장을 짓밟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붓아빠가 여중생 딸을 살해한 사건. 현장에 친엄마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친엄마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딸의 비극 직전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거리를 걸어가는 여중생. 잠시 뒤 한 여성과 함께 길가에 서 있는 검은색 차량에 오릅니다. 여중생이 친엄마 유모 씨와 함께 의붓아빠 차에 타는 모습입니다. 1시간 뒤 여중생은 전남 모안의 한 야산에서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친엄마는 여중생이 살해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경찰은 이 영상이 친엄마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있어 지금 현재까지. 공모 부분 좀 더 봐야지. 의붓아빠 김모 씨에 대한 현장 검증도 열렸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산 마트와 범행 현장인 야산 등에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담담히 재현했습니다. 김 씨를 지켜본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친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걔만 또 못하죠. 짐승만 또 못하죠.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의붓아빠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김 씨의 범죄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친엄마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피해 여중생은 친엄마와 의붓아빠의 학대를 피해 지난해 초부터 친아빠와 살았습니다. 112 신고로 도움도 요청했지만 결국 딸을 잃은 친아빠. 경찰의 늑장 수사를 가슴치며 비판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마트에 간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긴 딸.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친아빠는 친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중생은 살해된 뒤였습니다. 차단을 시켰는가 전화로 돌려보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이 일이 저질른지 어떻게 알겠어요. 경찰이 성폭력 수사에 대한 원망도 큽니다. 2차례나 의붓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의붓아빠 조사는커녕 피해자 보호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뭐 아무 소식도 없고 대답도 전화도 없고 20일이 지나버렸는데 성폭력 신고에 대한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처음 신고를 접수한 목포경찰서와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방경찰청이 대상입니다. 사건 이관에만 나흘을 허비하고 이후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들은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조현병을 앓아온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30년간 아픈 동생을 극진히 보살핀 누나인데 치료를 제때 받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으로 경찰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한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들고 나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을 자신의 누나를 살해한 58살 서모 씨입니다.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서 씨는 지난 27일 61살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나흘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냄새가 막 어저께 막 사람들이 막 썩은 내가 나가지고 난리 났다게. 서 씨는 지난 2월 조현병이 악화돼 한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이후 약을 먹지 않았고 상담이 예정됐던 사건 당일 지역 정신건강센터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상담을 위해 남매를 만나러 온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이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숨진 누나는 주거지인 전남과 부산을 오가면서 서 씨를 극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범행 이후에도 누나의 죽음에 대해 횡설수설했습니다. 누나 어디 갔어요? 물어볼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집에 누워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경찰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군포 페인트 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소방관들이 커다란 탱크와 드럼통 사이에서 물을 뿌렸는데요. 탱크와 드럼통 속에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40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의 목숨을 건 배수진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은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군포 강남 제비스코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분. 공장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옆동으로 번졌습니다. 새카면 펑 돌리고 막 펑 까맣게 올라가다가는 막 저거 했잖아요. 막 위에 싹 빨겠어. 빨리 저거를 했으니까 또 그러니면 혼란이 난리라니까. 당시 공장에는 페인트를 만들 때 쓰는 폴루엔 등 인화성 물질 40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으면 큰 폭발이 일어나 주변 공장으로도 번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소방대원들은 인화성 물질이 보관된 저장 탱크 주변에 물을 뿌리며 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연속적으로 인화물질이 계속 저장소 연결이 돼 있고 라인이 지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방수에 집중을 해갖고 이제 연소 확대 저지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소방대원들이 배수진을 치고 화마와 싸우는 동안 서울과 인천에서 지원한 소방차들까지 가세하면서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건물 4동이 불탔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최근 현대그룹 3세가 대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었죠. 덜미가 잡힌 것은 다리털 마약 검사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염색을 해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마약 사범들에게 머리 염색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현대가 3세의 정모 씨.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늦게 입국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포된 뒤 진행된 모발 검사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성분이 변형될 수 있는 염색을 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정 씨는 다리털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검사를 통해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겁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색한 머리카락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리털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채모에서도 마약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인체에 있는 채모에 대해서 마약 성분이 가게 돼 있어요. 다리 채모에도 마약 성분이 침투된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6차례 액상 형태의 변종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화 속에선 팔뚝에 난 주사바늘 자국을 필로폰의 흔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젠 필로폰도 알약 형태로 팔린다는군요. 이렇게 범죄 의식이 줄어드는 것이 마약 확산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알약처럼 보이지만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입니다. 야바라고 불리는 이 마약은 동남아에서 밀반입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젤리도 대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해 123명을 검거했는데 알약이나 젤리 형태 마약을 직접 삼키거나 가루 형태 마약을 증기로 흡입하는 수법으로 투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맥 주사를 하는 경우에 신체 흔적이 남게 됩니다. 알약 형식은 알약을 삼킴으로써 범죄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 밀반입은 국제우편이나 소포 등 무인 배송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커피와 과자 상자 등에 숨겨 직접 운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약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마약 성분 검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검출하는 거는 똑같아요. 검정 부분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네, 이 손목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힌 뒤 교통사고가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골목길에 들어선 남성에 주목해 보시죠. 차량이 지나가려는 순간 저렇게 자신의 손을 불쑥 사이드미러에 부딪히죠. 다른 영상에서도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을 들이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상습 손목치기를 해온 58살 오모 씨입니다. 2년 동안 39차례에 걸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청담, 신사, 반포, 논현동 등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고급 외제차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오 씨가 꺼냈던 말, 파스값이었습니다. 파스 붙이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병원이나 경찰서에 먼저 가자 했더니 괜찮다고 자꾸 그러셔서. 최근 이런 손목치기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히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휴대전화까지 내던지며 바닥에 엎어지는 50대 남성부터 대놓고 힘껏 팔을 부딪힌 뒤 바닥에 주저앉는 70대 남성까지 이 모두 오 씨처럼 서울 동대문 일대를 돌며 상습 손목치기를 벌이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남성들입니다. 이 손목치기 사기는 파스값 명목으로 소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하자고 요구해 보험사의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과장된 행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운전자의 정신을 빼놓는 행동이 보인다면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고의 사고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손목치기범들이 나중에 뺑소니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전북 군산 시내를 돌며 하루 동안 차량 3대를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을 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추격하는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8시간 동안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좁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경찰차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줄행랑을 칩니다. 잠시 후 운전자도 차를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10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손수 치고 또 물리치랑 스트레스 치고 도망가다가 차를 놓고 뛰어서 한 200m 넘어간 것을 쫓아오셨습니다. 17살 A군 등 3명은 어제 새벽 4시 반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는 등 하루에만 3대의 차량을 훔쳤습니다. 10대 3명은 이처럼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집중적으로 누렸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가 문이 열려있을 확률이 높다고 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데 훔친 차량으로 전북 군산과 전주 등을 돌며 무면허 상태로 8시간 동안이나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도 속도 경쟁을 벌이다 사고를 낸 20대 등 4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고급 외제 스포츠카로 과속은 물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겁니다. 최고 속도가 80인데 운전자들은 최고 177에서 최저 134km까지 운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연이어 사고가 일어나며 고령 운전자 면허를 자진 반납하자는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반납률이 높다는 서울도 고작 0.2% 수준입니다. 심지어 면허를 반납하고도 이동이 불편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왜 노인들이 운전대를 놓을 수 없을까요?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건강 자신 없어 그냥 반납하는 게. 평생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는 86세 인현갑 할아버지. 취재진이 뒤갓길에 동행했습니다. 수십 년을 오간 익숙한 길. 절대로 과속 안 합니다. 60km 오면 40km 이 정도 다니지. 좁은 골목 양쪽을 가득 메운 차들에 갑자기 나타나는 행인을 피하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정지 신호에도 무심코 직진하고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버스에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갑자기 옆에서 뛰쳐나오는 거 킬 때가 이제 문제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안까지는 운전을 할 생각입니다. 물체 인식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 당당히 교통규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돌진하거나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기 일쑤입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하거나 과속하다 통제력을 잃어 대형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정부는 노인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거의 없고 홍보가 잘 된 서울의 반납률이 0.2%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장 중소도시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 확보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택시 내 돈 주고 택시 타고 가고 안 그러면 가장을 뛰고 걸어가고 안 그래도 불편해 죽겠는데. 심지어는 면허를 반납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는 노인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2년간 다른 세대의 무면허 운전 적발이 크게 줄었지만 60대 이상에서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경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일시금 10만 원 등 일시적 혜택만 줄 뿐, 효율적인 자진 반납을 유도하려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 일회성이고 또 이벤트성입니다. 노인 전용 택시라든가 운송 방안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상시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고령 택시 운전사입니다. 서울 시내 택시 운전자 10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0명이나 됩니다. 생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면허 자진 반납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면허 반납하면 뭘로 먹고 살아? 멀쩡한 사람이? 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국회 추산 결과 일반 노인 운전자들의 택시, 버스비를 지원하는 데만 2022년까지 68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게다가 노인 개인 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매입하려면 1인당 1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안전과 어르신의 이동권이 걸린 노인 운전 문제. 더는 미루지 말고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 사망자가 많은데요. 여성 가운데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웠음에도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담배를 삽니다. 폐암 하나 주세요. 담뱃갑 속에 갇혀있던 흡연자는 환자복을 입은 채 쓰러집니다. 흡연이 폐암이란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폐암으로 숨진 남성은 3,681명, 여성은 1,457명이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폐암이 암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런데 여성 폐암 환자 중 88%는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는 비흡연자였습니다.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데다 간접 흡연과 미세먼지 등이 악영향을 준 겁니다.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에 노출된다거나 폐암에 이어 간암과 위암, 췌장암과 결장암, 그리고 유방암 순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암 사망자 수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해 2만 5천 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의료기술이 진화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가 기술 발전 속도를 앞지르는 걸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남태평양의 열대식물 논입니다. 그 열매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분말이나 음료로 가공한 식품들이 인기지요. 그런데 쇳가루가 들어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갈색 논이 분말에 물을 붓고 자석 봉으로 휘젓자 까만 물질이 묻어나옵니다. 쇳가루입니다. 무게를 재보니 금속성 이물 기준치인 1kg당 10mg을 20배 넘게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논이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검사한 결과 4분의 1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제품 중엔 유명 업체에서 만든 논이 분말도 포함됐습니다. 단단한 건조 농산물 등을 분사할 때 마찰로 인해서 미세한 쇳가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논이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지만 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겁니다. 류마티스가 있어서 염증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샀죠. 형님도 드시고 계시고 주위에서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회수한 뒤 해당 명단을 식품안전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오늘 나루히토 왕세자가 새 일왕에 즉위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라는 뜻을 지닌 레이와 시대를 연 것이죠. 헌법을 지키겠다고 말은 했는데 이게 지금의 평화헌법인지 아니면 아베 총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헌법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식에서 단상 아래 서 있던 장남 나루히토. 오늘 0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그가 단상 위에 올라 왕가의 상징물들을 넘겨받았습니다. 아베 총리 등 국민대표 앞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내놓은 일성은 헌법을 따르겠단 말이었습니다. 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およ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責務を果たすことを誓い 평화헌법을 지키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던 부친과 달리 호헌 의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계 평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天皇陛下が僕より年下の天皇陛下になるということで、今まで通りの平和を祈る新天皇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そう思いました。 1960년생인 나루히토는 영국 유학파 출신으로 아버지처럼 평민인 외교관 마사코 왕비와 결혼했습니다. 나루히토 새 일왕은 이달 말 첫 국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며 외교 무대에도 대비합니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아키히토 천황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일본인들은 새 일왕의 즉위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천황제 반대자도 없지는 않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새 일왕의 조카는 지금 중학생인데요. 그의 교실 책상에서 칼 2자루가 발견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앞둔 지난달 29일 일본 경찰에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도쿄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책상에 칼 2자루를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책상은 다름 아닌 일본 왕실의 서열 2위인 히사히토 왕자가 쓰던 것. 히사히토는 아키히토 상왕의 유일한 손자이자 아들이 없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의 외아들입니다. 히사히토 왕자는 범인이 교실에 침입했을 시간 다른 학생들과 밖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과 왕실 반대 세력의 연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본 왕실이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후계 라인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퇴위식과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 도심에선 천황제 반대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왕위 계승 자격을 갖춘 성인 남성만 즉위식에 참석하는 등 남성 위주의 보수적인 왕실 문화도 반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실패한 국정 끝에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를 맞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인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군은 장갑차로 시위대를 짓밟기도 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 체제가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정부군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자 미처 피하지 못한 시민들이 그대로 장갑차에 깔립니다. 최루탄과 물대포가 사정없이 발사되고 성난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으로 맞섭니다. 팔뚝에 푸른색 띠를 두른 군인들이 총을 들고 시위대에 동참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과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exigir y a continuar con la Operación Libertad, a continuar con el cese definitivo de la usurpación. Estamos esperando por los leales soldados de la paz. Estamos esperando, sin duda alguna, por las Fuerzas Armadas. 하지만 정부군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일부 군 반역자들이 일으킨 소규모 쿠데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Hay que identificar a toda esa gente que disparó, irlos a buscar y someterlos a la justicia. 미국은 과이도 지지 의사를 밝히며 마두로의 망명서를 폭로했습니다. He had an airplane on the tarmac. He was ready to leave this morning, as we understand it, and the Russians indicated he should stay. 현지 시간 오늘 과이도 의장이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가두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해 마두로 퇴진 운동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4개월 뒤 베이징의 두 번째 국제공항이 문을 엽니다. 이 공항의 붉은 지붕은 불타는 봉황을 형상화한 것이라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 중국의 토목 굴기를 보여줄 새 공항에 권호혁 특파원이 미리 가봤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이어 이용객들이 두 번째로 많은 베이징의 서우두 공항. 지난해 기준 1억 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9월 베이징 남부에 또 하나의 국제공항이 문을 엽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46km 거리에 떨어진 따싱 국제공항. 중국 정부가 13조 원을 들여 지은 따싱 공항의 지붕은 중국에서 신성시되는 공항이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형상화됐습니다. 对于疏解首都机场运行的一些压力对于大众的出行的这个需求会很有帮助. 축구장 98개를 합친 대규모 탑승동에 5개의 다리가 뻗어 있는 방사형입니다.
공항 탑승동의 정가운데인 이곳에서 가장 먼 탑승구까지의 거리는 약 600m로 도보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칭다오에도 올해 하반기 대규모 신공항이 문을 엽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235개인 공항을 370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토목굴기의 과시이자 동시에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정시 출근과 퇴근, 이런 점 때문에 공무원이 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예외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 직원 내부망에 초과 근무에 반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일요일 밤인데 사무실에 드나드는 직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원래 오시나요? 저는 그런 편.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직은 월 70시간, 비현업직은 3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내부 반발도 나옵니다. 최근 기재부 직원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는 주말 출근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간부의 이야기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업무도 없는데 주말에 나오라는 지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야근은 간부의 조급증, 불안감, 불필요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댓글이 이어집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초과 휴일 근무를 줄이겠다며 자체 선포식까지 했지만 불만은 여전한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면은 연장근무해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업무는 좀 없애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하자.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행적인 초과 근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근로자의 날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 행사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만 3만여 명이 모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평소 음식을 나르던 오토바이들이 줄을 맞춰 한강다리를 건넙니다. 오토바이 배달원 노조 출범을 기념해 단체 주행을 하는 겁니다. 국회 앞에선 한국노총 노조원과 가족 만여 명이 마라톤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신호와 동시에 손뼉을 마주치며 달려나갑니다. 서울광장은 민노총 조합원의 깃발과 현수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2만여 명이 모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정당별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129주년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과 노동계는 노동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국정기조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표류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요구하며 휠체어 행진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지난 반년 동안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 관광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지난해 약속했던 남북 관광객의 자유왕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반년 만에 관광객을 받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예전엔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정전위원회, 파란색 임시건물만 둘러볼 수 있었지만 오늘부턴 남북 정상이 함께한 도보다리와 기념식 수터가 관광 코스에 추가됐습니다. 제 뒤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담소를 나눴던 장소가 보입니다. 관광 코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일반 관람객들도 저처럼 두 정상이 걸었던 도보다리를 함께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 경계병 허리에 있던 권총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9.19 군사합의 때 남북은 지난 연말까지 자유왕래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상징하는 10cm 높이의 콘크리트 경계석은 여전히 남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관광객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고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안에서도 반대편 문을 막고 있습니다.
북측 지역 관광객 역시 군사분 개선 반대편에서 남측을 지켜볼 뿐입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도 아니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슬픔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북한은 JSA에서 유엔사가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자유왕래는 상당 기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서울식물원이 6년 준비 끝에 정식 개장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축구장 70개 넓이로 스마트한 장비를 갖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이 정원을 수놓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따뜻한 온실 속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6개월 임시운영 기간 중 250만 명이 찾으며 관심을 모아온 서울식물원이 오늘 정식 개장했습니다. 축구장 70개 면적에 해당하는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3,000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고 지중해와 열대식물을 위한 초대형 온실도 있습니다. 온실은 500종이 넘는 이국적인 식물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키가 큰 열대식물들을 기르기 위해 아파트 8층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근로자 날이어서 동생하고 같이 식물원 나들이 왔는데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좋은 식물들도 많이 보게 되고 가족들이랑도 화목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겉보기엔 울창한 숲이지만 곳곳에 스마트 기술이 탑재돼 있습니다. 6개의 센서로 온실 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식물에 맞는 최적의 환경으로 자동 조절합니다. 또 VR 체험 코너에선 영화 아바타에 나온 듯한 열대우림을 직접 거닐어 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정식 개장에 맞춰 유료 관람으로 전환되며 온실을 제외한 공원 구간은 연중 무료로 개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곳은 서울 세운상가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와 남산을 잇는 보행교를 짓고 있는데요. 옛 고가도로를 충분한 보강 없이 재활용해서 논란이었는데 신설하는 구간에서도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보행교 바닥 곳곳에 물이 흥건합니다. 천장에 맺힌 물방울은 콘크리트 찌꺼기를 타고 떨어집니다. 보행교 바로 위 낡은 상가 건물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행교는 완공 8개월 만에 이곳저곳 녹이 슬었고 콘크리트 기둥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을지로의 세운상가부터 상가 4곳을 지나 남산까지 총 1km 구간을 보행교로 연결하는 이 공사에는 7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곳엔 서울 을지로 도시재생 사업을 기념하는 박원순 시장 명의의 현판이 붙어 있는데요. 현판 위로도 물이 흐른 자국이 눈에 띕니다. 상인들은 서울시가 낡은 상가 건물을 방치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예요. 방치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있겠어요. 공사가 안 되면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봐야 되냐고. 서울시는 누수 원인을 파악해 보수하겠다면서도 큰 위험은 아니라며 내년 4월 정식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누수가 아무리 오더라도 8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큰일 나죠. 정식 개통에 앞서 철저한 안전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없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지만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도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 봄철 자외선은 여름 못지않게 자외선 지수가 높은데요.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이 꽃가루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외출 후에는 옷을 잘 털어주고 침구류도 평소보다는 자주 세탁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오늘만큼이나 쾌청하겠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밤한때 5mm가량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내륙에 짙은 안개 가능성이 있어서 이동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도, 강릉이 11도, 대구도 역시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까지 오르고 대구 24도, 강릉 25도 등으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국회가 난장판이 됐지만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게 무언지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침묵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반발했는데 이제 검찰 바꾸기 논쟁에 신호탄이 오른 겁니다.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힘 세다고 봐주지 않고 힘 없다고 기본권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